할아버지, 물고기가 다 죽었어요. 메콩강둑에서 울고 있던 아이의 절규가 제 심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어릴 적 생명이 넘치던 그 강이 이제는 죽음의 강이 되어 있었어요. 300억 원을 쏟아부은 일본의 최첨단 시설, 6개월째 멈춰 서 있었습니다. 부품 하나 때문에 1,000만 명이 오염된 물을 마셔야 하는 상황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우리 기술자들이 일본어 매뉴얼 앞에서 완전히 무력했다는 거예요. 절망 끝에서 발견한 한국의 기적. 1970년대 한강이 지금 메콩강보다 더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본이 실패한 그 문제를 한국은 단 1년 만에 해결해냈습니다. 그 비밀스러운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지금 바로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시죠. 그 전에 손가락 운동 1초.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저는 마리나 르클레르입니다. 38년을 살며 절반은 프랑스에서 절반은 라오스를 그리워하며 보냈죠. 파리의 유엔 환경계획에서 자문관으로 일하던 저에게 고향에서 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마리나 메콩강이 죽어가고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20년 만에 들어본 절망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더 이상 책상 앞에서 보고서만 쓰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비행기에서 내려 고향 땅을 밟는 순간 코끝에 닿은 냄새가 제 심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어릴 적 맑고 달콤했던 강바람이 아니었어요. 썩은 물 냄새와 화학물질 냄새가 뒤섞인 생명이 사라진 냄새였습니다. 메콩강둑에 서서 물을 바라보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릴 적 투명했던 물은 온데간데없고 탁하고 거품이 일렸던 갈색물만이 느릿느릿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강가에 앉아있던 할아버지 한 분이 저를 보더니 말씀하시더군요. 아가씨, 여기서 물고기 잡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물고기도 살 수 없어요. 그분의 말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환경 전문가였지만 정작 제 고향의 환경은 지켜내지 못했던 거예요. 정부 청사에 도착해서 현황을 파악해보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일본에서 300억 원을 들여 설치한 대규모 폐수 처리 시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설이 6개월째 멈춰 서 있다는 겁니다. 왜 고치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더니 담당 공무원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핵심 부품이 고장났는데 그 부품을 일본에서만 만듭니다. 주문해도 6개월은 기다려야 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기술 매뉴얼이 모두 일본어로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손도 댈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고장난 기계 앞에서 우리 기술자들이 속수무책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럼 우리는 평생 일본 기술자가 와야만 이 기계를 고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셈이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원조가 아니라 기술 종속이었어요. 우리는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더 큰 의존성에 빠진 거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메콩강이 달빛 아래서도 탁하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밤새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분명 다른 해답이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새벽 4시경이었을까요? 한국의 환경기술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1970년대 한강 오염 사진을 보는 순간 전율이 일었어요. 지금 메콩강보다도 더 심각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한강 사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하지? 저는 중얼거리며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한국의 스마트 환경 시스템, 시민 참여형 환경관리 기술 전수가 아닌 기술 공유 철학까지.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거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야.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총리실로 향했습니다. 프렘 찬탈라 총리님은 조용하지만 진심을 알아보시는 분이에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펼쳐 보이며 말씀드렸습니다. 총리님, 1970년대 한강을 보십시오. 사진 속 한강은 정말 끔찍했어요. 공장 폐수로 시커멓게 변한 물, 죽은 물고기들이 둥둥 떠다니는 모습까지. 지금 우리 메콩강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의 한강입니다. 2024년 한강 사진을 보여드리자 총리님의 눈이 커졌어요. 맑은 물 위로 유람선이 다니고 시민들이 강변에서 여유를 즐기는 모습이었거든요.
50년 만에 이런 변화가 가능했다는 겁니까?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변화시켰느냐입니다. 저는 한국의 스마트 환경 시스템 자료를 보여드렸어요. 단순히 폐수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의 물순환을 관리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수질을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대응하는 예방 시스템까지요. 일본 기술과 뭐가 다른 겁니까? 총리님의 질문에 저는 확신을 갖고 대답했습니다. 일본은 기계를 팔았지만 한국은 시스템을 나눕니다. 일본은 기술을 독점하지만 한국은 기술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총리님은 한참 동안 자료를 들여다보시더니 물어보셨어요. 확신합니까? 직접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실사단이 구성되었어요. 저를 단장으로 해서 환경청 수릴라 따비, 도시관리국의 노반사이 책임관까지. 노반사이 책임관은 30년간 일본 기술만 믿어온 분이었는데 처음엔 회의적이셨죠. 말이나 단장, 일본도 안 되는 걸 한국이 될까요? 한번 보시죠. 직접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한국국제원조개발협력팀의 한상목 대표님이 직접 마중 나와주셨거든요. 50대 초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는데 첫 인사부터 다르더군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잘 대접해드릴 테니까 편하게 보시고 가세요.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길에 한상목 대표님이 말씀하시더군요. 말이나 단장님, 저희는 완벽한 모습만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실패한 경우도 솔직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 말이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일본 실사단 때는 성공 사례만 보여주더니 정작 우리나라에 가서는 문제투성이었거든요. 첫날 저녁 환영 만찬에서 한상목 대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물고기를 주지 않습니다. 함께 바다를 만듭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분들은 정말 다르구나 하고 말이죠. 노반사이 책임관도 고개를 끄덕이시는 게 보였어요. 둘째 날 아침 경기도 환경관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보인 건물의 규모에 압도당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 관제센터의 심장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내해 주신 분은 김현주 센터장님이었어요. 30대 후반의 여성 엔지니어셨는데 제가 여성 전문가로서 느꼈던 어려움을 똑같이 겪으셨던 분이더군요. 저도 처음엔 남자들 사이에서 인정받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결과로 보여줬죠. 관제센터에 들어서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경기도 전체의 환경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수질, 대기질, 소음도까지 모든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이 빨간 점이 뭡니까? 수릴라가 물어보자 김현주 센터장님이 답하셨어요. 지금 막 오염물질이 감지된 지점입니다. 10분 후면 현장 대응팀이 도착할 예정이에요. 10분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거든요.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느 지점에서 언제쯤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있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폐수 처리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노 책임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노반사이 책임관은 한참 동안 말이 없으시더니 중얼거리셨어요. 마법 같군요. 정말 마법 같아. 오후에는 연수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각국에서 온 공무원들이 한국 전문가들과 함께 앉아서 토론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베트남 하노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태국 방콕의 몬순 기후를 고려하면요. 한국 연구진들이 각국의 특성을 하나하나 물어보며 맞춤형 해결책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니 감동이었습니다. 이건 기술을 파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함께 만들어가는 거였어요.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서 수릴라가 저에게 말하더군요. 단장님, 여기 사람들은 우리를 손님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동료로 대하는 것 같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우리가 기술을 배우러 온 학생 취급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함께 문제를 해결할 파트너로 대해주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은 실제 현장을 보는 날이었어요. 한강 상류에 있는 팔당 정수장을 방문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한상목 대표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오늘 보실 곳은 서울 시민 1,000만 명이 마시는 물을 만드는 곳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물만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정수장에 도착해서 놀란 건 규모가 아니었어요. 시설 곳곳에 설치된 센서들과 중앙관제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센서들이 24시간 수질을 모니터링합니다. 미세한 변화도 놓치지 않아요. 안내해 주신 박민수 팀장님의 설명을 듣는데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어요. 뭔가 감지됐네요. 잠깐만요. 박민수 팀장님이 태블릿을 확인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상류 20km 지점에서 pH 수치가 약간 올라갔습니다. 아마 농장에서 비료 때문인 것 같은데 30분 후면 여기 도착할 예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물어보자 박민수 팀장님이 웃으며 답하셨어요. 벌써 대응 시작했어요. 처리 과정을 조정해서 완벽하게 정화할 겁니다. 시민들은 전혀 몰라도 돼요. 노반사이 책임관이 감탄하며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벌써 난리가 났을 텐데요. 예측하고 준비하니까 가능한 일이죠. 문제가 생기고 나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미리 막는 거예요. 오후에는 한강 둔치를 걸으며 시민들이 강변을 즐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강가에서 뛰어놀고 어른들이 낚시를 하는 모습이 평화로웠어요. 50년 전엔 이곳도 메콩강처럼 오염되어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수릴라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렇죠.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한상목 대표님과 개별 면담을 했습니다. 대표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한국이 라오스를 도와주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한상목 대표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우리도 도움을 받았거든요. 1960년대, 70년대에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도와줬어요. 이제는 우리가 나눠줄 차례라고 생각해요.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요. 사실 우리도 배우고 싶어요. 라오스의 자연 환경, 전통적인 물 관리 방식들 말이에요.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 말이 마음 깊이 와닿았어요. 이분들은 정말로 함께 가고 싶어 하는 거였습니다. 넷째 날 아침, 한국환경공단 연수센터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각국에서 온 연수생들과 함께 토론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라오스는 메콩강 유역이라는 특수한 환경이 있잖아요. 우기와 건기의 차이가 극심하죠. 한국의 젊은 연구원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상황을 공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우기 때는 홍수가, 건기 때는 가뭄이 심각해요. 그럼 일정한 수질 관리보다는 변화에 대응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평균적인 상황만 고려한 시설들이라 한계가 있었어요. 그때 베트남에서 온 연수생이 끼어들었어요. 베트남도 메콩 삼각주 지역이 똑같은 문제예요. 우리 경험을 나눠드릴게요. 1시간 동안 이어진 토론에서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려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최적의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마리나 단장님, 라오스 연수생들이 오시면 현장 경험이 많은 분들로 구성해 주세요. 책상에서 공부한 이론보다는 현장에서 겪은 실제 경험이 더 소중하거든요. 김영애 연구팀장님의 말씀에 노반사이 책임관이 고개를 들었어요.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일했는데 그런 경험도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죠. 오히려 그런 경험이 가장 소중해요. 이론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아시잖아요. 노반사이 책임관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처음으로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시더군요. 오후에는 실제 시스템 설계 워크숍에 참여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라오스 메콩강 지역의 지형과 기후 데이터를 입력하니까 실시간으로 최적화된 시스템 구성도가 나왔어요. 우와, 이게 우리 강이에요? 수릴라가 감탄했어요. 화면에는 메콩강 유역에 맞춤형으로 설계된 환경관리 시스템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기존 일본 시설도 활용할 수 있네요. 버릴 필요 없이 업그레이드만 하면 돼요. 한국 엔지니어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처음부터 새로 짓지 않고도 해결할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숙소에서 팀원들과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정말 가능할까요? 제가 물어보자 수릴라가 대답했어요. 단장님, 저는 확신해요. 여기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존중하면서 함께 만들어가자고 하잖아요.
노반사이 책임관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30년간 일본 기술만 믿었는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한국은 기술을 주는 게 아니라 나를 존중했어요. 그분의 말씀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존중, 그게 핵심이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저는 바로 총리님께 보고드렸습니다. 회의실에는 각 부처 장관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마리나 단장, 솔직한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총리님의 말씀에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어요. 총리님,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기술이 아닙니다. 철학이 다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기계를 팔았지만 한국은 우리와 함께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일본은 우리를 고객으로 대했지만 한국은 우리를 파트너로 대합니다. 재무장관이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비용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도 공짜는 아닐 텐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우리나라 젊은 공무원들을 연수생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연수생을요? 네. 그분들이 원하는 건 단 하나예요. 라오스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총리님이 한참 생각하시더니 물어보셨어요. 확신합니까? 정말로 우리가 자립할 수 있을까요? 네, 확신합니다. 저는 이번에 깨달았어요. 문제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회가 없었던 거라는 걸 말이죠. 그때 노반사이 책임관이 일어서서 말씀하셨어요. 총리님, 저는 30년간 이 일을 해왔습니다. 일본 기술을 맹신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한국에서 보고 느낀 건 전혀 달랐어요. 어떻게 다르던가요? 존중받았습니다. 제 경험과 의견을 중요하게 여겨줬어요. 그리고 함께 해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모든 장관들이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총리님이 일어서시더니 창문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창밖으로 메콩강이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받기만 했습니다. 일본에서, 중국에서, 여러 나라에서 도움을 받았죠. 총리님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 번도 우리가 다른 나라를 도와줄 생각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항상 받는 입장에만 있었어요. 총리님이 우리를 향해 돌아서셨어요. 마리나 단장 말이 맞습니다. 한국이 원하는 건 라오스의 자립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겠죠. 그리고는 또렷한 목소리로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받지만 언젠가는 베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발전이라고 생각해요. 회의실에 박수가 터졌어요. 만장일치로 한국과의 협력이 결정된 순간이었습니다. 협약 체결 후 본격적인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한국에서 엔지니어 팀이 라오스로 왔습니다. 김현주 센터장님도 함께 오셨더군요. 마리나 단장님, 먼저 메콩강 전체를 직접 보고 싶어요. 자료로만 봤을 때와 실제는 다를 수 있거든요. 저희는 배를 타고 메콩강을 따라 올라갔어요. 김현주 센터장님이 곳곳에서 물을 채취하며 측정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상황이 나쁘지 않네요. 오염원만 차단하면 자정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메콩강은 워낙 큰 강이라 희석 효과가 좋아요. 한강과는 조건이 달라요. 그 말에 희망이 생겼어요. 완전히 새로운 시설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기존 일본 시설도 활용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하드웨어는 멀쩡해요. 소프트웨어와 운영 방식만 바꾸면 됩니다. 한국 팀은 정말 꼼꼼했어요. 라오스의 우기와 건기 강수량 패턴, 지형적 특성, 심지어 주민들의 생활 패턴까지 분석했습니다. 우기 때 집중호우가 내리면 강물이 갑자기 불어나죠? 네, 그때가 가장 문제예요. 오염물질이 한꺼번에 쓸려 내려오거든요. 그럼 그 시기에 맞춰서 정화 능력을 높이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네요. 김현주 센터장님의 설명을 들으니 감탄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특성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와 동시에 그린 리더 양성 프로그램도 시작되었어요. 총리님께서 저를 라오스 측 책임자로 임명해 주셨거든요. 마리나, 자네가 가장 적합해. 한국 시스템을 이해하면서도
우리 실정을 아는 사람은 자네뿐이야. 첫 번째 연수생으로는 수릴라와 다른 젊은 공무원 5명이 선발되었어요. 한국으로 떠나는 날 공항에서 수릴라가 저에게 말하더군요. 단장님,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우리나라를 바꿔보겠어요. 3개월 후 수릴라가 돌아왔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자신감이 넘치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장님, 한국에서 배운 건 기술만이 아니에요. 가능하다는 믿음을 배웠어요. 수릴라는 귀국 후 바로 현장 기술자들을 위한 교육을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매뉴얼을 라오스어로 번역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하는 작업도 주도했습니다. 이제는 고장이 나도 우리가 직접 고칠 수 있어요. 현장 기술자들의 표정이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더 이상 외국 기술자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자신감이 생긴 거죠. 1년 후 드디어 새로운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테스트 가동일에 저는 중앙관제실에 있었습니다. 수릴라가 시스템을 조작하는 모습을 보니 감격스러웠어요. 시스템 가동 시작합니다. 화면에 메콩강 전체의 실시간 상황이 표시되기 시작했어요. 수질, 유량, 오염원까지 모든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와, 정말 되네요. 노반사이 책임관이 감탄하셨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강 전체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우기철이 왔을 때 첫 번째 큰 시험이 있었어요. 집중호우로 강물이 불어났는데 예전 같으면 홍수와 오염이 동시에 발생했을 상황이었습니다. 오염 유입 감지됐습니다. 자동 대응 시작합니다.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해서 정화 과정을 조절하더군요. 예전 같으면 며칠씩 탁했을 강물이 하루 만에 맑아졌어요. 시장의 상인 아주머니들이 가장 먼저 변화를 느꼈어요. 이제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어요. 비만 오면 강물이 넘쳐서 걱정이었는데 이젠 그런 일이 없어졌어요. 냄새도 안 나고 좋아요. 손님들도 예전보다 많이 와요. 6개월이 지나자 수질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어요. 측정 결과 오염도가 15%나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강가에서 만난 할아버지와 손자의 대화였어요. 할아버지, 여기서 정말 물고기 잡았어요? 그럼 할아버지 어릴 때는 이만한 물고기도 잡았단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큰 물고기는 없어요. 아니야, 정말 있었어. 그리고 곧 다시 볼 수 있을 거야. 며칠 후 그 손자가 뛰어와서 저에게 말하더군요. 아주머니, 할아버지 말이 맞았어요. 큰 물고기 진짜 있었어요. 그 아이의 환한 웃음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우리가 해낸 거였습니다. 이제 라오스에도 2차 연수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어요.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공무원들이 우리나라로 연수를 오고 있습니다. 받기만 하던 나라에서 나눠주는 나라가 된 거죠. 수릴라가 캄보디아 연수생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니 뿌듯했어요. 저희도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해보니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총리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받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었어요.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메콩강을 바라봅니다. 맑아진 강물을 보며 생각해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이었구나 하고 말이죠.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믿음 말입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기술이 아닌 자립할 권리를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걸을 수 있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다른 나라에게 희망을 나눠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메콩강이 다시 생명력을 되찾았듯이 우리 라오스도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